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족 작가답게 무료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항상 서재에서는 예, 글 쓸 때는 집에서는 언제든지 이 옷을 입은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벌만 있는 건 아니시죠? 여러 벌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복이 책상에 앉아있을 때 가장 몸을 편하게 해준 옷이에요. 아무도 구속하는 데가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선생님이 표현하신 황홀한 글과목이란 그렇죠. 곳이죠. 아, 글이 안 나오거나 이럴 때는 또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하시고. 지옥이지요. 도망가고 싶고 더 이상 쓰고 싶지 않고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데 나쁜 일일수록 습관이 빨리 돼버리듯이 그게 몸에 배면은 결국 글 못 쓰게 됩니다. 글에 항복하면 안 되죠. 글을 정복해야지. 여기 지금 책상 위에 빼곡한 글씨, 작은 수첩들, 예. 정글말리라고 써있는 수첩들이 보이는데, 이야, 이게 다 선생님 취재하신 내용들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5, 6년 동안 신문, 잡지에 나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자료들을 전부 스크랩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1차 자료. 이게 90권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80여 권의 책 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걸 골라내서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시험 공부하듯이 분석한 것. 포스트잇으로. 네. 중국을 본격적으로 취재한 수첩. 이것이 이제 3차 자료인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정글말리, 이제 세 번째 노트인데, 말하면서 밥 먹으면서 자동차 사고 가면서 뭐 하면서 받아 쓴 것들을 호텔에 가서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정리 안 하면 4, 5일 지나버리면 내 글씨를 내가 못 알아봐요. 여기는 배들은 저기 상에서부터 역류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온 배들입니다. 이 배들에게 우리의 포스코 철강 같은 게 실려서 올라와요. 옆에 보면 이제 고층 건물. 고층 건물이 뭐 100층짜리 뭐 50층짜리 수두룩하게 막 서 있고. 이걸 다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사진으로 찍으려면은 사진기를 대여해서 보면 돼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선생님 그림 솜씨도 좋으시네요. 머릿속에 명료하게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나온 것이 정글말리군요. 네. 최선을 다한 다음에 독자들이 감동하기를 기다려라. 이 원고가 이 원고가 예. 정글말리. 제가 한번 잡아봐도. 예. 이게 3,615매의 이제 정글말리 3권짜리 원고가 다 이렇게 손으로 써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전대광 예. 흑구절이잖아요. 첫 문장이에요. 한 장을 쓸 때마다 마쳤다는 완료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하나. 이건 친분이다. 집사람 이거 찍지 말래요. 피곤한데 왜 찍냐. 그래서 안 피곤해. 난 재미로 찍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난 완성, 이렇게 집중을 하고. 문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태백산맥을 쓴 거죠.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5억 명이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선생님 저렇게 높이 쌓여있는 게 이제 정글말리만이잖아요. 그냥 태백산맥이 16,500매니까 이거 5배. 아리랑 2만 매니까 6배.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 쓰신 원고 매수가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략 장이에요? 7만 매. 대략 15m? 그리고 건물로 하면 3, 4층. 타지 빼고 원고만 타지 한 빼고, 거죠. 예. 그걸 컴퓨터로도 안 하시잖아요. 예. 선생님 다 손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이제 관절 무너지고 손가락 끝까지 마비되고 뭐 그런 일이 직업병이 걸린 거죠. 박지성이는 또 무릎 관절 무너지고 뭐 그런 거죠. 인생이 다 그렇지요. 선생님 정글말리 제가 오기 직전에 출판사에 확인해 봤더니 한 지금까지 70만 부 정도. 예, 70만 부 넘었습니다. 예. 12월 말까지면 뭐 100만 부 넘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죠. 뭐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그 3부작 합하면 지금까지 한 1,300만 부. 예, 그렇습니다. 1,300만 부.
선생님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솔찬이 솔찬이. 되게 좋은 거 올리셨을 것 같아요. 예. 태백산맥이 독자를 잘 만나서 경제적인 여력이 생겨서 아리랑 취재하는데 재투자를 했고, 또 아리랑도 잘 팔려서 한강 쓰는데 재투자를 했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작가 생활을 해온 거죠. 민족의 근현대사를 주로 다루는 대하 소설들을 쓰셨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렇게 가셔서 조금 약간 처음에는 의외였었어요. 예. 두 번째 대하소설 아리랑을 쓰려고 중국 취재를 갔을 때가 1990년입니다. 소련은 그때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상점들이 뭐 고기, 빵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중국은 쌀이 남아돌아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탕이며 뭐 상품이며 과자 이런 것들이 막 온 상점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중국이 물자가 흐려진 것은 덩사오평이 개혁 개방을 한 10년 후 결과였어요. 이런 중국의 힘이 앞으로 20년, 30년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소설거리다. 이 시점에 그럼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있을까요? 중국을 지켜보고 왔다 갔다 하고 취재를 하는데 2010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본을 제쳐놓고 G2 경제력이 세계 2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지금은 소설을 쓸 시점이다. 중국에 이번에 정글멜리 쓰시면서 몇 번이나 가셨어요? 길게 15일 이상 간 것만 8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아니다. 저 며칠 갔다 온 거에 다 앞에 세어보자 해서 해보니까 16번쯤. 16번. 어디 다니셨어요? 개혁 개방을 한 도시, 북경으로부터 천진, 칭다오, 상하이, 남경, 중경, 시안, 광저우, 아니 큰 도시는 다. 소설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아까 사실 2010년에 G2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곧 몇 년 안에 지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2016년으로 전망한 것이 IMF에서 했습니다. 저도 거기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의 물가를 간단히 말하면 운동화라든가 생활 필수품 물가를 올라가지 않게 만든 게 중국의 힘입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거기에 동원된 근로자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무 일이나 시켜달라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5억 명이 있습니다. 지원이 될 수밖에 없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인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길 수 있겠군요. 훨씬 길죠. 우리나라가 3D 현상이 경제 개발 한지 20년 만에 왔다면 중국은 50년이 가도 3D가 안 올 거예요. 계속 노동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네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예. 그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실 정치, 외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한국은 이미 우리 경제 총량, 수출 총량의 25%를 넘어서 26%가 중국입니다.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비중이 커지는데 중국과 사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사이 나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강대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시점에 있고 정치인들, 외교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지혜와 슬기를 총동원해서 외교를 잘해야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한테 치우치지도 않고 너희한테 치우치고 싶지 않다.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이것이 유엔의 정신 아니겠는가 하고 계속 말해야죠. 외교사절로 나서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책 읽으면서 놀랬던 것이 짝퉁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다 못해서 당당함? 그럼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유분방한 성의식. 네. 정말 중국은 공자가 다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성개방 이런 것도 서양의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모택동이가 하늘의 절반은 여자다. 남녀 평등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선언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중국의 특색이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죠. 그 사회에서 다 그게 용인이 되는 분위기. 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네. 남자가 네. 청소, 밥 다 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거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네. 또 그러면 네. 여자가 엄청 대접받고 있는 것 같지만 남자들이 돈만 많으면 첩을 몇백 명을 거느려도 상관없는
이건 저 봉건 시대의 양반들이 한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용납이 되는 나라. 아니, 복잡하잖아요.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이해하자. 여러 인터뷰들 많이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네, 내가 젊은 시절이면 나가서 중국 가서 사업하겠다 보이는 틈새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지금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성이 7억입니다. 노인네 어린애 빼버리면 5억입니다. 그 5억의 인구가 화장 이제 시작했습니다. 미용 이제 시작했어요. 미용사 여러분 중국 가십시오. 가서 하면 되겠군요. 여자, 젊은 여자, 젊은 화장품 소비할 수 있는 여자가 여자들만. 성형수술 할 수 있는 데가 5억. 그래서 소설 시작이 성형외과 의사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묘사가 너무 섬세해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 같아요. 예, 영화를 하겠다고 제의가 왔는데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말로 이제 번역도 시작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참 궁금해요. 명암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13억 인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인 정치인들이 비판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부분을 좀 싫어할 것 같고 더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는 짝퉁이 4, 5일이면 나와요. 책도 번역도 나오면 일주일이면 짝퉁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번역해도 짝퉁 때문에 책 안 팔리지 않을까? 부인이신 김초혜 선생님도 시인이시잖아요. 예. 동갑이시고 예. 또 동문이시고 예. 한인께 하셨다고 들었어요. 동국대학이라는 대학이 1, 2학년, 3, 4학년까지 합해서 대여섯 명씩 시인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몇 명의 시인 중에 김초혜가 들어있었어요. 위에 있는 선배들이, 3, 4학년들이 김초혜를 표적으로 삼고, 아, 저건 내 거야 하는 식으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급생이나 그 밑에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여 선배들을 물리치고, 내가 차지했어요. 작전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처음에 이야기를 말문을 튀어야 되겠는데 만년필을 제가 빌려달라고 했어요. 작전이었군요. 만년필 빌려가지고 안 돌려줬어요. 만년필 돌려달라고 말이 올 거 아니에요. 안 줄 거야. 빵 사. 빵 사면 줄게. 그래서 빵을 얻어먹고 만년필을 돌려주면서 그때부터 말문을 트기 시작해서 연애를 발전시켜서 선생님 아까 서재에서도 보고 왔습니다만 그림을 직접 펜화로 그리셔서 선물하고 그러셨다고 연애하시면서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차 싼 전차도 타고 다닐 수 없어 걸어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물을 살 돈이 없잖아요. 환심을 사야 되겠는데 교과서 사기가 어렵도록 가난했던 시절에 연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연인 김초혜에게 손수 그려준 펜화, 민주주의를 가장 으뜸가는 인간 존중 가치로 여기고 있어서 교회 해방을 시킨 링컨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링컨을 연인에게 그려준 것이다. 1993년이면 내가 나이 23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세계문학 전집 장편 소설 20권 정도를 읽을 시간을 내가 투자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저희 뵀습니다만 여전히 너무 고우세요. 집사람이 곱다고 말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하실 때 선생님 몇 점 정도 남편인 것 같으세요? 스스로는 점수를 매길 수가 없고 집사람이 매긴 점수가 99점. 그래요? 근데 1점은 무엇이냐? 네. 소리 지르는 거.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버럭. 그것이 1점. 아, 버럭 조정네. 그래서 그 1점 때문에 나머지 99점이 다 0점이 된다고 말해요. 우리 김초혜 선생님 하면 또 사랑굿으로 어떻게 보면 선생님보다 더 먼저 대중적 인지도를 얻으셨잖아요. 85년에 사랑굿이 100만 부 팔리는 시집이었고 86년에 태백산맥이 나와가지고 부부가 버튼 터치를 해서 태백산맥이 1등 됐고 선생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나온 작품들도 있다고 하시던가요? 독자들의 화제가 그 사랑에서 말하는 그대는 누구일까? 주동래 아닐 것이다. 또 그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이야기이면서 반편이 같은 독자들의 상상력이에요. 소설가나 시인이
상상력으로 문학을 하는 것인데 그 상상력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대상은 오로지 끝없이 변주를 거듭해가는 조정래의 창조력이다. 선생님 시도 써보셨어요? 저도 시를 쓰다가 1년 동안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설로 바꿨죠. 아, 선생님 문체가 기셔서? 아니면? 남들은 일주일에 한 편 쓰는데 저는 하루에 5편 쓰는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데다가 길이가 끝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는 자꾸 추가해야 줄어들어요. 되는데.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아 비판을 통해서 너는 시는 도저히 안 돼. 그래 소설 쓰자. 그래서 소설 바꾼 거죠. 거실에서 봤던 생일 카드요. 선생님은 소설처럼 길게 써서 주시고 김초희 선생님은 역시 시인이시니까 응축하셔서. 근데 그것은 이제 김 기자께서 아주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네. 남편 입장에 볼 때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5배의 양으로 썼는데 자기는 무성의하게 큰 글씨로 막 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시를 하루에 몇 편씩 하셔서 안 돼서 소설 쓰신다면서요. 그렇게 좋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글을 굉장히 잘 쓰셨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면 애들은 되게 오늘은 뭐 했다 쓰고 그 다음날 어제와 같다, 그 다음 어제와 같다,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가지고 겨울방 30일의 방학 동안에 대학로도 2권을 묶어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길이가 길어서 1등. 쓰는 데는 타고난 어떤 뭐가 있었던가 봐요. 길게 쓰고. 길게 쓰 대하소설. 네, 그때부터 대하소설의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네. 때부터 있었군요. 소설가 조정래 하면 그래도 독자들이 태백산맥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네. 6년 정도 집필하셨죠. 이제 6년 반. 80년대 빨치산 얘기를 소설에 등단시킨다는 건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수건이고 비원인데 그 길로 가려면 그런 식으로 계속 결렬 상태에 서로 투쟁하고 미워하고 그런 대결 상태로 가면 되겠습니까?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건 문학만이 할 수 있어요. 문학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요. 그래서 그 문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태백산맥을 쓴 거죠. 힘든 일도 많으셨죠. 나를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좌파다, 뭐 빨갱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 이제 공갈 협박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정식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1994년에 고발을 당해서 2005년에 무혐의 처벌을 받았으니까 만 11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당한 거지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리랑, 한강도 다 우리 민족 역사를 소재로 선생님 다루시 근현대사를 쭉 한번 훑으셨는데 선생님 생각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세요? 단재 신재훈 선생님께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그 비참한 과거를 다시 되풀이한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고난과 처절한 역사의 상처를 갖지 않으려면 역사를 철저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그 알므로써 미래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 시간을 줄여서 역사를 애들이 몰라서 3.1절을 읽으라고 하니까 3.1절, 8.15를 8.15절 이렇게 읽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거 좋고 학생들에게만 필수로 할 게 아니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일반 대기업, YTN 신입사원 전부 필수로 역사 시험 봐야 됩니다. 역사 시험도 임진왜란이 몇 년 일어나냐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 말고 임진왜란의 한국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렇게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36년의 식민지 역사에 우리가 깨우쳐야 할 건 무엇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역사를 묻게 하면 역사가 재밌어진다니까요. 연도 자꾸 외우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백과사전 찾으면 다 나와요.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옳지 못한 거 보면 그때도 이렇게 버럭하시고 하셨나요? 미당 선생님께서 예. 그 친일의 문제를 제가 사고하시라고 글을 쓰시라고 했을 때 저를 나무라면서
너는 이놈아 학생 때부터 반골이었잖아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올바르지 않은 거, 불의한 것을 참지 않았어요. 정치를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태백산맥 때문에 이제 좌파 문학이다 이런 오해도 좀 받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북이라는 단어로 일관되게 나오는 이 보수 프레임 어떻다고 보세요, 선생님? 야비하고 유치하지요. 지금 세계에는 공산주의 없습니다. 북한만 지금 개방이 안 돼 있는데 저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김일성주의잖아요. 김일성 왕조예요.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분단된 이 현실도 슬픈데 보수 쪽에서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친북이다 종북이다 안 되지요. 국민들이 웃어요. 국민들이 유치하다고 비웃는다고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합리적 진보라고 말하는 야당. 그렇다고 또 야당이 지금 국민의 신망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논리적인, 좀 더 이성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빈약해요. 탁구 공 방정맞게 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다 환멸을 끼고 경멸한다니까요. 좀 더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안철수 후보를 제가 지지한 것은 그가 가장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리라고 기대했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거기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그가 또 다른 기존 정치인들처럼 변질되거나 타락하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실망한 부분은 없나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는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300분의 1로 역할이 줄어든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그가 당이나 제대로 만들어서 움직일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하고 당의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아야 되고. 글 쓰는 거 말고 요즘 인간 조정래 선생님께서 빠져 지내는 건 뭘까요? 열 애첩이 한 손자 못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손자 보면 그야말로 엔돌핀이 막 솟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아 내가 건강해야지 글을 더 잘 써야지 하는 욕구를 갖게 돼요. 손자한테도 필사 시키실 거예요? 아들 며느리들 지금 다 그 태백산맥을 필사를 아니에요. 해서. 아들 며느리가 태백산맥을 필사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독자들이 6명이 필사를 해서 보내서 그걸 전시할 쇼인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2명이 더 쓰고 있고 하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가 한 건 아무 의미 없이 돼버렸어요. 정글만리 필사본도 받으시나요? 정글만리 문학관이 없으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수도 모르겠어요. 있으니까요. 네. 다음 작품 벌써 다 구상해 놓으셨다고요? 예, 우리나라 교육 상황이 파탄 상태라고 저는 파악합니다.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가 1위입니다. 그 자살률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10대들입니다. 성적 때문에 엄마들의 극성스러움 때문에 15층 아파트에서 계속 떨어져 죽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쓰려고 하면서 중1 큰손녀한테 말을 했어요. 했더니 할아버지 그거 꼭 주세요. 인터뷰하는 내내 내가 조정래다, 나는 작가다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예. 작가는 사회에서 이런 존재로 남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작가는 어느 시대에나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 세력과 불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득이나 거짓말을 다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tor 유고가 예술은 아름답다. 그러나 진보를 위한 예술은 더욱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보는 곧 진실을 말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나이 들어가면서 다 딴방을 쓴다고들 말해요. 자랑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건 바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체온이 자연히 떨어져요. 부부는 가까이 더 가서 그 못 알아듣는 체온을 더 덮어야지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히 필요한 삶의 지팡이다.